26년도 대비해서 27년도 내년 것까지 땡겨봐도 조선의 성장률이 방산의 성장률보다 전 높아요. 계속 저는 조선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고 실적 성장률도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조선은 세계 1등이죠. 누가 봐도 세계 1등이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랑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돌파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역대급인 5,500선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지수 중에 코스피 지수가 세계 지수 상승률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데, 이럴 때일수록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와, 나 삼성전자 못 샀는데, 하이닉스 못 샀는데, 이렇게 포모,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조금 더 롱텀으로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들고 있고 반도체에 관련돼서 포트에 없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재밌는 게 항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조정을 주니까 차분하게 또 기다리면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피디님이 꼼꼼하게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나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HBM4에서 단일칩의 기술력이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가 났죠.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밝혔는데요. 엔비디아 공급을 최초로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에서는 하이닉스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내줬고, 심지어 3위 업체인 마이크론한테도 주도권을 내주면서 HBM3 관련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0%가 안 됐어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8%에서 9%대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해 HBM4를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점유율이 마이크론을 제치고 2등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상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점유율도 일부 뺐고 마이크론의 점유율도 뺏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0%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치부심한 HBM3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삼성전자의 올해 2026년 대반전이 기다린다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주가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역대급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노이즈, 공정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HBM4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했다는 거는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HBM4 관련돼서 1B 나노 공정을 쓰고요. 1B 나노 공정보다 훨씬 더 최신 버전이, 한 단계 더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삼성전자는 1C 나노 공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월달 셋째 주가 원래 양산하기로 밝혔는데 훨씬 시기를 앞당겨서 일주일 이상 앞당기면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공식 출하를 했고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를 사실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HBM4에 대해서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공급망 탈락설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주도권을 일단 선점한 거는 삼성전자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과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우선 적용하던 관행을 깨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첨단 기술을 양산을 최초로 성공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재설계 없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HBM4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국제 표준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JEDC입니다. JEDC 표준 속도가 8GBps인데 이거를 46%나 초과하는 11.7GB 동작 속도로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 삼성전자는 최대 구현 속도를 13GBps까지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단 적층으로 24GB에서 36GB까지 용량을 확대했습니다. 원래 16단 적층하면 최대 48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연산 데이터 능력과 메모리 수요를 동시에 삼성전자가 성능을 올리면서 만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전력 효율 개선이고요. 두 번째가 발열 문제입니다. 이 전력 효율 개선과 발열 문제를 모두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HBM4에 들어가는 데이터 입출력 단자수 있잖아요. IO라고 하는데 인앤아웃 이게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확대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속도나 이런 게 더 빨라지고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HBM 하려면 필수적으로 쓰이는 TSV 관련된 실리콘 관통 전극의 통로가 훨씬 더 처리량이 늘어났다. 근데 처리량이 늘어나면 전력 소모, 열 발생량,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면서 전력 관리까지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생산 패키지를 모두 만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HBM 매출이 HBM4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 HBM 관련된 매출은 대략적으로 10조 미만입니다. 한 8조 정도, 7조에서 아마 8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3배 늘어나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 올해 HBM 관련된 매출을 거의 25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GPU 업체 당연히 엔비디아 말고 원래 삼성전자의 고객사인 AMD나 구글의 TPU 등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자사 서버 구조에 맞춘 삼성전자의 HBM4를 상당히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매출이 이미 올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HBM4에 대한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평택 사업장 2단지 오라인에서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HBM 핵심 생산 거점으로 평택 생산 2라인을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생산 캐파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에 대한 캐파 늘리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내년 27년도부터는 맞춤형 HBM 캐파가 역시나 본격적으로 HBM4와 더불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HBM4와 그 다음에 27년 내년도에 맞춤형 HBM 두 가지 버전이 순차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HBM4에서 확보한 일시 나노 공정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가장 최첨단 공정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한 개 정도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일시 공정 기반의 수율과 공급 안정성까지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왕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26년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어떤 신호로 봐야 하나요? 젠슨왕 깐부 나오고 나서 어제는 그게 나왔죠. 엔비디아 젠슨왕하고 젠슨왕 딸 그리고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딸이 또 어제 미국에 있는 치킨집에서 또 만나서 좀 회동을 가졌는데요. 재밌죠? 그만큼 젠슨왕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경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양산에 대한 시기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아직도 노이즈는 있습니다. 설계 문제라든지 공정 문제라든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빠르게 HBM4에 대한 가동률도 올리고 생산 캐파도 더 많이 선점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다양한 고객사가 생기고 있죠. 구글의 TPU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지금 HBM4 관련된 거를 필요로 하는 거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이 늘어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부터 물건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 관계를 끈끈이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지금 깐부 회동 때 현대차 관련돼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회동을 가졌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칩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지금 AI GPU 칩을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의 파운드리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현대차에 주려고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GPU 5만 장을 가져갔죠. 이렇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칩을 사가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 엔비디아의 AI GPU 칩을 다양한 고객사로 늘리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로 공급하려면 HBM 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칩은 HBM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도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마진율을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를 뛰어넘는 마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을인 거죠. 초슈퍼 을인 하이닉스를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닉스에 그렇게 비싸게 마진을 주고 HBM 칩을 공급받으면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꺾이는 거죠. 아니 하이닉스는 거의 뭐 58%에서 60% 마진을 받는데 엔비디아는 원래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비싸게 HBM 칩을 공급받지 않았을 때는 마이크론하고 경쟁시키고 그러면 서로 비교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삼성전자가 빨리 HBM4나 HBM3에서 공정 수율도 올리고 기술적으로도 안정화도 빨리 찾고 빨리 공급량도 늘리길 바랬을 건데 왜?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오길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엄청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경쟁시키는 구도로 갖고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전자 눈치도 보고 하이닉스도 눈치도 보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아까 HBM 관련된 매출이 3배 이상 올라온다고 했어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아마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라는 슈퍼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강력한 하이닉스의 견제 공급망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나쁜 입장이 아니고 좋은 입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기존의 엔비디아 거의 독점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독점 시장을 야금야금 삼성전자한테 뺏기는 구조고요. 마이크론은 사실 삼성전자한테 강력한 위협이 안 됐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우리도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 HBM4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마이크론 들어가는 물량보다 삼성전자 들어가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HBM4는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가 TSMC 이나노의 균열로 수율의 우위를 선점하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으로 일본 기술 독점이 끝났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삼성 그 반도체의 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진짜 수율 나쁠 때는 막 20-30%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20-30%대 수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삼성은 너무나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있죠. 바로 뭐죠? 휴대폰하고 가전과 전장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로 야, 우리 불량 나고 공정 수율 안 나오는 거 일단 최대한 물량으로 다 메꿔. 그래서 자기네들 삼성전자 자체 물량으로 다 메꾼 거예요. 근데 이게 터졌죠. 뭐냐? 테슬라가 터졌어요. 테슬라의 AI6 칩을 삼성전자가 받으면서 이제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가 테슬라 거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아까 말씀하신 TSMC의 가장 핵심 경쟁사인 공정, 이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50에서 60%까지 올랐어요. 20%대 공정 수율에서 50%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과거 3나노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50에서 60%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80%까지 가야 돼요. 왜? 이미 TSMC는 85%에서 88%의 수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삼성전자한테 기대감이 큰 건 뭐죠? TSMC는 이미 너무 목에 찼어요. TSMC는 엔비디아랑 애플 것만 받기에도 내년 것까지 27년도 것까지 물량이 찼어요.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하냐? TSMC 말보다 파운드리 단가를 30% 이상 싸게 한대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AMD도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대겠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야 TSMC한테 다 안 맡기고 삼성 너네한테 일부 맡길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TSMC를 어떤 공정을 쓰죠? 핀팩 공정을 쓰죠.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GA 공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왜? 핀팩 공정보다 GA 공정이 효율이나 여러 가지 공정의 생산성이나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GA 공정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TSMC 그걸 뺏어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TSMC의 나노 2 공정에 균열이 생기다기보다는 TSMC 공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급망의 한계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엔비디아 물량이 너무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TSMC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에 공장을 지으면서 예전에 대만에서 공장 돌리는 것만큼 수율이 나올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SMC 관련된 부분 때문에 TSMC도 공급망 TSMC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소재 단이나 부품 단이나 장비 단의 공급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도 우리나라 걸 쓰거나 일본 걸 써야 돼요. 왜 그렇죠? 미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한 거는 과거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야 너네 소재 안 줘, 부품 안 줘 해가지고 은음장 나가지고 국산화에 상당 부분 많이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런 회사들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데 일본 독점 구조가 깨졌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EUV 포토레지스트가 2019년만 해도 일본의 JSR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동진세미캠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동진세미캠의 자료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동진세미캠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이 IR 기업 활동에 불친절해요. 근데 어찌됐던 동진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을 말하는 겁니다. EUV 감광액을 삼성전자에서 일본의 JSR을 제치고 삼성전자의 EUV 라인 메인 공급사로 안착이 됐어요. 동진세미캠이 있냐? 2019년에 똑같이 불화수소를 일본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또 어디가 있죠? SK 머티리얼즈. 솔브렌하고 SK 머티리얼즈가 액상, 기상 모두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너무 제가 관심 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탑3에 들어갈 정도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매력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산 유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까지 고순도 불화수소를 솔브레인이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세 번째는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호야란 대기업이 독점했어요. 블랭크 마스크. 그런데 EUV 블랭크 마스크를 드디어 SNST라는 회사가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국산화로 바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온이라는 희귀가스가 반도체는 특수가스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TMC랑 SK 머티리얼즈가 국산화를 성공했어요. 어디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일본의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깼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재미난 거는 일본 회사들 굉장히 배짱이거든요. 굉장히 깐깐해요. 근데 이제는 갑의 위치를 버리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인력 쓰고 우리나라 공장 짓겠다고 일본 회사들이 한국산 현지화 전략을 막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구조는 확실히 깨졌고 일본의 또 새로운 부품 업체들이 있죠. 일본의 거의 대기업,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초우량 대기업이 미쯔비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쯔비시는 너무나 친숙하실 거예요.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된 소재도 하는 회사인데 이 미쯔비시가 뭘 공급했냐면 바로 SiC라고 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링을 만들어요. 이걸 어디가 또 국산화했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우리나라의 TCK가 또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걸 국산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산 비중을 30%까지 낮췄어요. 그럼 그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도카이 카본이 또는 미쯔비시가 100% 일본산 거를 썼어요. 근데 2019년에 불화수소를 계기로 완전히 자동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라믹하고 쿼츠 이거 역시도 어디 걸 주로 많이 썼냐? 일본 걸 썼는데 우리나라의 원익그룹, 원익머티리얼즈, 원익QNC,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에서 점유율을 역대 최고치로 가져가면서 국산화에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에서 열을 조절하는 세라믹 히터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회사인 코미코라는 회사가 일본의 NGK라는 회사를 완전히 대체했어요. TC본도 장비 역시도 원래는 일본이 시작했는데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이 완전히 압도해서 지금 쓰고 있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어요. TEL이라 약자를 쓰는데 TEL이 증착 장비는 압도적인 세계 1등 탑3예요. 1등은 아니고 탑3인데 도쿄 일렉트로닉 장비 원자층 ALD 증착 장비 역시도 우리나라의 원익IPS랑 유진테크가 전부 국산화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레이저 장비, 레이저 스텔싱 다이싱이라고 깎는 장비 역시도 이오테크닉스가 완전히 국산화했어요. 근데 그러면 대만의 TSMC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장비, 부품, 소재가 다 대만 현지 업체를 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를 국산화해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부각된 거는 역시나 EUV 블랭크 마스크를 일본의 호야 거를 뺏어서 독점 공급하기 시작한 바로 SNS텍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꾸준히 실적 안정성 측면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고순도 불화수소 그 다음에 식가격을 납품하는 솔브레인 같은 회사는 충분히 소부장단에서 공부하고 지켜볼 만하다. 근데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한 동진세미캠도 공부할 만한 기업이긴 한데 실적 추정치가 안 되고 증권사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대장 국가에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체코 원전 수주 받을 때 프랑스 전력청, 프랑스 국가전력청 EDF가 계속 목리를 부렸죠. 결국 우리가 두코마니 원전을 가져갔는데 뭐 사실은 프랑스 외에 이제 사실 탈원전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하게 이제 독일이 있고요. 3개 원전 운영 허가를 연장했고 거기에 플러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볼리비아,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렇게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원전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럼 여기를 프랑스 EDF가 모두 싹 가져갈 거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 EDF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당연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주축이 낸 팀코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세 개의 회사가 쪼개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원전 수요가 앞으로도 왜 시장이 확대될까? 일단 그 첫 번째로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으네. 너무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1인당 챗 GPT 하루 평균 사용량이 8.5와트시래요. 그러면 10와트짜리 LED 전구 1시간 쓰는 거랑 동일하고요. 챗 GPT를 전체 사용량으로 하면 8억 명 기준으로 310기가와트예요. 미국의 3만 가구가 1년 동안 전력을 소비하는 양이고요. 전체 이제 생성형 AI가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피, 클로드 다 포함하면 1테라와트시에요. 연간. 그러면 대형 원전 2기래요. 이게 2030년으로 생성형 AI가 완전히 보급이 일상화되면 연간 전력 사용은 347테라와트시로 대형 원전 44개래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프랑스의 EDF가 이걸 다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역량도 안 돼요. 프랑스가 국영전력공사 EDF가 핀란드에 있는 올킬 투오토 3호기를 원래는 2009년 가동 예정인데 언제 결국 최종 가동됐냐? 2023년. 14년이 추가로 납기가 늘어난 채로 가동이 됐어요. 핀란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인 거죠. 그죠? 아마 프랑스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건설비가 당초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는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숙련된 현장 엔지니어나 또 뭐죠? 시공 인력이 다 은퇴하고 집에 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신 원자로가 EPR인데 EPR 건설 짓는 과정 중에 인력 수급 문제, 엔지니어 공급 문제, 설계 오류, 심지어 용접 불량까지 막대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납기를 준수하는 거랑 예산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하면서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 아무리 유럽이 내 유럽 인마에 포켓하려고 하고 싶어도 프랑스가 너무 떨어져서 포켓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건설 지연된 거 플러스 건설 비용 초과된 것 때문에 이놈들 자체적으로 프랑스 EDF도 2026년 현재 추산되는 것만 80에서 100조 가까이 부채가 있대요. 엄청난 부채 때문에 새로운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도 웨스팅하우스나 우리나라 팀코리아보다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우리나라 팀코리아 볼게요. 팀코리아 K원전이 글로벌 원전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재작년이죠. 24년 말에 최종 말 그대로 온타임, 온버지,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납기에 성공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타임, 온버짓으로 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증명을 했고요. 체코도 그래서 이 부분 온타임, 온버짓을 인정받아서 약 24조에서 25조에 가까운 신규 원전 수주를 확정한 거고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또 말해줍니다. 프랑스는 예산도 못 맞춰. 납기도 오버돼. 납기 오버도 1, 2년 오버가 아니라 14년이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맡기고 싶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원전의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7,931달러예요. 엄청나게 비싸요. 프랑스보다 심지어 미국이 더 싸요.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절반 정도의 가격인 킬로와트 시당 3,571달러로 가장 싸요. 원전의 중요한 공급망이 있겠죠.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심 주기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BOP라고 하는 복수기, 보조기기. 이걸 어디 가죠? BHI랑 S&T 에너지. 공급망이 굉장한 거죠.
심지어 아주 미세한 작은 계측기, 제어기,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원전의 공급망도 다른 데 거 갖다 써야 돼. 독일 거 갖다 써야 되고, 타 유럽 국가, 일본 거 갖다 써야 되고, 공급망도 상당히 떨어져요. 납기도 못 맞춰. 가격도 비싸. 공급망도 떨어져. 그러니까 프랑스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K 원전이 글로벌 원전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어요. 유럽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건 웨스팅하우스예요. 왜?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뭔가 이렇게 모종의 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폴란드 대형 원전 수주 확률 지금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팀 코리아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네덜란드하고 슬로베니아가 대형 원전, 팀 코리아가 여기도 역시나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유럽은 반 러시아, 반 중국, 강력한 또 중국 업체가 경쟁자가 있죠. 근데 프랑스 EDF는 공기지연 또 비싼 가격, 불신이 이미 형성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체코 두코바닉 원전을 받으면서 완전히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시공은 한국이 하고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그 조합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팀 코리아가 같이 투트랙을 한다. 그래서 기대 안 했던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도 수주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웨스팅하우스는 합작으로. 세 번째, 아랍에미리트. 여기는 팀 코리아가 바라카 원전 때문에 거의 90% 이상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팀 코리아 대 EDF. 역시나 경쟁사 프랑스 전력청이. 그런데 가성비나 시공 속도, 미국과의 협정 여부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여전히 팀 코리아가 아주 유력해요.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원전을 짓는다고 하죠. 프랑스 자체적으로 원전 짓는 거는 유일하게 프랑스 EDF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프랑스 빼고 결론적으로는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과 유럽은 팀 코리아랑 웨스팅하우스가 싹쓸이 할 건데 팀 코리아 웨스팅하우스 협력하는 체제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온타임 온버지, 그 다음에 안정된 공급망 구축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원전 EDF를 한국 팀 코리아 한수원이 압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적 합의, 그 다음에 글로벌 실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철저한 이해감각이 있고요. 소형 원전 관련돼서는 너무 먼 미래긴 해요. 2030년이 소형 원전이 진짜 실질적으로 양산이 터지는 원년으로 봅니다. 아직도 4년이 남아있어요. 가장 빠르게 아마 1호 양산될 게 아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도 있고 오클로가 될 수도 있는데 SMR 관련돼서 소형 모듈 원전이 2028년 아마 한호기에서 3호기 정도 양산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설계 업체들이 초도기 말 그대로 제작 시도 중입니다. 근데 SMR은 대형 원전이랑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최소 8년이에요. 근데 SMR은 2년이면 모듈로 제작이 돼요. 그리고 대형 원전은 1기가와트라면 SMR은 30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SMR은 당연히 건설 짓고 나서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자본을 더 빨리 훨씬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요. 2, 3년이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요. 대형 원전은 8년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원전은 전원이 필요한 능동형 냉각 방식을 써요. 그런데 SMR은 자연 냉각 방식의 수동형, 피동형 냉각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자연 냉각 방식을 쓰니까 SMR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사고 위험이 없어요. 세 번째, 대형 원전은 건설 비용이 10조 이상 들어요. 그런데 SMR은 모듈로 제작하죠. 그래서 빅테크가 가장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테라파워라든지 SMR 미국 업체들한테 조 단위의 투자를 한 겁니다. 왜? 빨리 돈도 회수할 수 있고 빨리 지어지니까. 그래서 SMR은 투자비가 대형 원전 10조 대비해서 10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싸요. 대형 원전 대비해서. 그리고 대형 원전은 입지, 원전이 생기는 입지 조건도 너무 복잡해요.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안가 근처에 지어야 돼요. 원전 보면 후쿠시마 원전 다 바닷가 쪽이잖아요. 체코도 마찬가지고. SMR은 모듈이라잖아요. 조립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바다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근접한 지역에 지을 수 있어요. 훨씬 편리하죠. 내륙이나 도심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대형 원전은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즉 규모의 경제 불가. SMR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SMR은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왜? 시도해본 적도 없고 안정성도 검증 안 해봤고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만들어진 순간 공장처럼 딱딱딱 찍어낼 수 있는 거, 표준화할 수 있고 모듈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하는 순간 역전된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알파벳이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PPA라고 하는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최초 투자한 테라파워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2026년 최초로 나트륨 냉각 원자로 핵심 섬 뉴클리어 아일랜드를 착수했습니다. 아마 이게 와이오밍주에서 2030년에 상업 가동될 거로 보여요. 유럽 역시도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SMR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너무 재밌죠? 2030년에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규제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 그룹이 체코 정부랑 3기가와트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롤스로이스 SMR이 유럽의 표준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랑 에스토니아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일본의 히타치 합작사가 바로 BWRX300이라는 표준 모델을 폴란드랑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환경평가까지 올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인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업화 모듈에 착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와 추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모든 단계가 올해부터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를 주려면 누군가가 EPC 업체가 설계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담당할 현대건설, 그 다음에 거기에 설계, 제어, 계측 기술이 들어가는 우리기술, 한정기술 이런 회사들, 우진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ISMR이라고 팀코리아가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정부에서 대략 28년도까지 총 4천억, 그 다음에 규제 역량 강화에 한 230억, 표준 설계에 한 31억, 원자력 R&D 전체 예산에 1,100억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ISMR, 우리나라 자체 소형 모듈 원전 ISMR 관련된 정부가 5천억 가까운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 ISMR을 어디냐?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 영국, 체코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우리나라 소형 모듈 원전 ISMR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ISMR 관련돼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최초로 유럽에서 EUR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국내에서 표준 설계받은 SMR이 지금 유력한 거는 강원도 삼척에 첫 우리나라 SMR 호기 1호기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하시는 전력 및 기판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빅테크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빅테크가 부채를 갖다 쓴다. 그렇지만 여전히 빅테크는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38.8%의 AI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가 돈을 벌든 부채를 쓰든 말든 우리는 AI가 타 빅테크보다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AGI,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회로 기판을 만들어야 되고, 서버에 들어가는 비싼 기판을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는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 MLB라고 하는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진행하는 AI 서버용 기판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판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공장 캐파를 늘리면서 지금의 800억대 수준의 월 매출이, 이수페타시스는 내년에 공장 캐파 신규 5공장까지 포함하면 현재 캐파가 30에서 50%까지 증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증설분을 반영하면 월 매출은 안정적으로 1250억에서 1300억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설의 모멘텀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매출과 이익의 외형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40%가 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구글의 TPU와 브로드컴이 이 매출 비중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TPU가 완전히 이제 성공해서 구글 자체적으로 끝나지 않고 메타나 다른 빅테크, 아마존이나 이쪽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구글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TPU 물량도 이수페타시스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다. 이수페타시스는 대만의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 GC라든지 미국의 TTM이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WS라는 대만의 경쟁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난이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TTM을 제외하고는 대만 업체들이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때문에 대만 업체들조차도 미국에 들어가기가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판 업체 중에 최근에 가장 기술적으로 최상위 난이도인 다중적층 공정에 특화하고 있는데 대만 업체들 중에 다중적층 공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외에는 1개 내지 2개 업체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 주가는 부진하지만 공장 증설 효과가 분명히 반영될 거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외 다른 빅테크와 소위 말하는 아식 주문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문용 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세 번째는 미국 내에서 탈중국 공급망으로 이수페타시스에 대안이 있을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판 업체들의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는 거는 통신용 스위치입니다. 근데 통신용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스위치가 평균 단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져요. 왜? 통신용 네트워크 스위치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400기가에서 800기가를 업그레이드 했고요. 올해 아마 800기가를 가장 많이 쓰는 원년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800기가가 1.6테라급으로 올라갑니다. 단가가 2~3배 비싸지니까 MLB 기판을 안정적으로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 플러스 통신 네트워크 쪽에 들어가는 것까지 투트랙으로 매출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통신 네트워크 쪽도 강력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글로벌 탑티어 시스코의 경쟁사죠. 시스코는 너무나 친숙한데 그 옛날에 시스코를 뛰어넘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탑티어 통신 네트워크 장비사로 이수페타시스가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최근에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기판 업체로 이수페타시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기술의 감속기가 필수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외에 추천해 주시는 감속기 관련 주식이 있을까요? 감속기가 실제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차지하고 액추에이터가 로봇 전체 제조 원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부품이니까 심지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대 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회사들도 액추에이터나 직접적으로 감속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로보티즈, SPG, SBB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보티즈는 연간 30만 개 공급을 300만 개로 10배 이상 캐파를 늘리겠다고 최근에 밝혔죠. 생산 능력,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장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LG전자, CJ 대한통운, 다양한 국내외 기업, 국내와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의 다이나믹 셀은 감속기, 모터, 제어가 통합적으로 결합된 통합셀입니다. 그리고 SPG라는 회사가 있는데 순수 로봇 감속기 매출이 올해 최소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와 납테스코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감속기는 대형 감속기다. 그런데 SPG가 하모닉 드라이브의 SH, SR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했고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G 역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 감속기를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일부 감속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외주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대되는 거는 역시나 주가가 말해주듯이 로보티즈는 감속기 플러스 액추에이터, 통합, 셀,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순수하게 감속기만 본다면 SPG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대체할 강력한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 역시도 로봇용 감속기 매출은 1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생산 로봇 생산 라인, 그리고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이 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감속기 교체 수혜는 SPG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밸류 체인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납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 오류가 생기면서 SPG가 얼마나 이 감속기 시장, 협동 로봇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 시장을 뺏어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로봇 산업은 엔비디아 젠슨왕 입에서 피지컬 AI가 언급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물류 로봇, 방산 로봇, 건설 로봇,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일반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모든 자동화 관련된 시장이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개발한 SPG만의 감속기가 해외 경쟁사 대비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나은 부분도 있다. 즉 진동, 소음, 발열, 경량화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납데스코나 하모닉 드라이브는 가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고를 전혀 안 해주지 않고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입장인 SPG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SPG의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 미만입니다. 이게 올해 8%, 내년에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SPG 입장에서도 감속기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재미난 건 SPG의 감속기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방 무인화 사업에도 초도 물량이 공급될 정도로 어플리케이션,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외에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공급 의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시나 LG의 LG 사이언스 파크랑 고효율의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기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국내 국산한 감속기 회사들이 진짜로 세 손가락에 꼽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 테크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 기술적인 완성도는 감속기 중에 로보티즈가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플랫폼으로 납품하는 회사고 감속기만 봤을 때는 SPG인데 사실 매출 사이즈로 보면 압도적으로 로보티즈보다 SPG가 큽니다. 원래 모터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SPG는 연간 매출만 4천억 사이즈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3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요. 실적의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 탄탄한 레퍼런스를 쌓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를 본다면 당연히 SPG와 로보티즈 이 두 개 기업을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교체 수요 역시도 본격화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국산 감속기로 대체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국산 감속기 시장도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6에서 현대가 로봇 활용에 있어서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 투입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로봇주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주가가 길게 반응할 단계에 들어온 걸까요? 현대차가 CES 2025에서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뉴 버전 공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거기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현대차의 가장 2026 CES의 최고의 스타로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뭐 노조가 로봇 도입을 그런 얘기 로봇 도입하면 우리는 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틀라스 상용화의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연구실에서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산업 현장에 나온다는 거고요. 현대차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울산 공장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큰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이미 로봇에 PO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업 벌써 투입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투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만 28년도에서 29년 넘어갈 때쯤 연간 3만 대가 실제 양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 부품 이동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뭘 하겠다고 했냐면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너네 글로벌 로봇 업체들 완성된 제조업 데이터 필요하잖아. 빅데이터 필요하잖아.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테스트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테스트해. 그래서 현대차가 원하는 게 로봇 파운드리인데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당장 3만 대 규모로 본격적으로 상용화시켜서 테스트하겠다는 건데요. 엄청난 양인데 단순 부품 이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관련된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 실전 데이터를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엄청나게 쌓을 거라는 거고요. 아마 고도로 지능화된 AI랑 결합돼가지고 정밀하게 부품 관련돼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복잡한 부품 조립까지는 20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장 2028년까지는 부품 분류하고 배분하고 부품 배분하고 서열 나누고 저위험 반복 작업은 다 사람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다 대체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 테니까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심을게. 엔비디아 플랫폼이죠. 레슨토르나 그루트를 현대차에 심을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 AI를 넘어서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보고 있고요.
아틀라스 한 대당 가격이 대략 2억 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 인건비 가동하면 대략 연간 가동비 그냥 초봉으로 봐도 4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24시간 풀 가동하면 2년이면 사람 인건비를 뽑고도 남습니다. 로봇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로봇을 구독형 모델로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 애저 서비스, RAA 서비스가 폭증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RAA 서비스를 누가 관리할 거냐?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겠죠.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누가 만들 거냐? 현대모비스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관련돼서 당장 올해부터 물류 보조 작업에 실전 투입되고 있어 엄청난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올해 초입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내나 엔비디아의 가장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 업그레이드 버전은 2028년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뇌까지 확보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로봇이 단순 부품 분배하고 분류하는 작업에서 고정밀 조립하거나 더 고난이도의 작업까지도 담당하는 복잡한 부품 조립까지도 담당하는 시대가 정말 조만간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들어가는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당 6억 정도의 7년 가동하면 비용이 절감되고요. 전체 공장 규모로 보면 현대차가 예상되는 것은 로봇 도입으로 연간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 5천억의 비용 절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다. 이제 피지컬 AI 패권은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칩셋 기반의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구현하냐? 현대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구현할 거다. 핵심 부품은 누가 구현하냐?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단, 하드웨어 단, 그 다음에 이걸 총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이런 모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로봇의 모멘텀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받는 2026년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방원 중에 현재 조선 실적이 가장 좋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반면 현재 조선이 많이 눌려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모멘텀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 LCD 현대 관련돼서 영업이 6조까지 나왔죠. 역대급 영업이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도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이 나올 텐데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0% 이상씩 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주 절벽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LNG는 아니지만 일반 상선이나 컨테이너선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신조선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신조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조선가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 국면에 있는 거지 하락 국면은 아니다. 사실은 지금 LNG가 나온다는 게 지금 연간 300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만 80에서 100척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금 커먼웰스, 리오그란데, 텍사스 이런 다양한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올해 나온다고 하면 LNG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70에서 80% 가까이 되니까 뭐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5척 정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나눠 가져갈 거고 그러면 여전히 조선주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신조선가가 LNG 배들을 받으면 LNG 배들은 연간 한 척당 받는 게 대략 3천억 이상, 3,500억 이상이 되니까 신조선가도 다시 LNG선 얼마나 받냐에 따라 올라가는 국면이 나올 거고 VLCC 운임지수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사건 터지고 나서.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 건조 성과 자체는 28년도까지는 아주 높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임지표가 전방지표인데 운임지표가 크게 박살나지 않는 크게 박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LNG 빼고도 가스선이 가격이 뭐 그렇게 싸게 후려쳐서 배를 수주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게 받는 배들 24년도 거 비싸게 받았던 초대박성과 물량이 올해 온기로 실적에 50% 이상 반영되니까 올해 실적 너무 좋을 거고 24년도에 초대박성과 물량 올해 50% 받은 거 말고 나머지 30-40% 물량 내년에 또 반영될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반영되는 거 27년도 반영되는 거 실적이 25년도 건데 25년도 거가 그렇게 안 빠진다고요. 뭐 엄청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건조성과 평균 상승률 보면 최소한 26년 올해까지 평균 가격 믹스 효과가 한 12%에서 15%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고성가 매출 비중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업체들 어닝 서프라이즈 핵심의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한 게 안정된 인력 수급에 따른 생산성 개선입니다. 반복 건조하고 반복 생산성에 따라 원가 저감 효과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요. HD 현대중공업 LNG선의 마진이 OP 마진이 17%까지 올라가고요. LNG선 같은 경우는 OP 마진이 27%까지 올라갑니다. 컨테이너선 17%, LNG선 27%. 평균 마진은 거의 15% 이상.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생산성 개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컨테이너선은 15%, OP 마진이, LNG선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 비상장자 회사 HD 현대삼성중공업은 전체 평균 영업이익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NG선의 수요 폭증은 상당히 전체적인 신조선 성과에 대한 앞으로 15개월 보합권에서 정체되어 있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만 단위인데요. 60일 모잠비크를 포함한 기타 국가가 23 MTPA, 총 60일에 23이면 84 MTPA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북미에서 예상되는 것만 대략 3척, 1 MTPA당 그 북미 외 지역에선 1 MTPA당 한 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척 규모가 FID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된 거다. 그래서 LNG선 쪽에 성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바로 해양사업부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삼성중공업은 FLA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원유, 저장, 하약 설비가 작년 4분기 때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늦춰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FLNG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총 3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연된 게 모잠비크의 코랄 프로젝트가 올해 반영되고 1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니어쇼나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한 ZLNG 기대감도 있고요. 캐나다는 시더, 이것도 니어쇼랑 펜비나가 합작법인이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캐나다, 모잠비크 이 세 개가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거로 보고 있고, FLNG 마진 자체도 생각보다 높은 마진, 약 15%대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선인데요. 가장 기대했던 게 이 소위 말하는 군함 포함해서 미국발 모멘텀을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거의 60배 가까이 폭등해서 받았는데, 잠수함이 지금 자동차에서 현대차까지 가서 캐나다 60조짜리 지금 잠수함 받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 우리나라 거가 독일 티센크루프보다 유력하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이 연결된 거죠. 우리 가서 캐나다 가서 자동차 관련된 생산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현대차까지 같이 따라와서 이거 기대감이 큰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한 3월달 초에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0조짜리인데 엄청나고, 현대중공업만 해도 특수선 수주 가이던스가 작년에 15억 불이면 올해 30억 불로 2배 이상 증가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선, 군함 이런 거 하면 다 하나오션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지금 군함 관련돼서 KDX 배치 3가 있고요. FFX 울산함 배치 3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함 있죠. 장보고함. 그래서 국내도 이거 군함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련돼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미국의 지금 CBO라고 하는 의회 예산처에서 함정 관련된 신조 새로 추산되는 금액만 연평균 401억 달러고 2030년에 364척이래요. 총 예산은 1조 750달러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얼마나 가져갈 거냐.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업 공기가 지연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계속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기대하는 거는 블록 형태로 다 반건조 CKD라고 하잖아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납품하는 거죠. 다 만들어서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럼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그러려면 반스톨레프스법이라고 미국에서 이거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해군한테 쫓기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군함 관련돼서 다양한 전투함 관련돼서 공백을 메꿀 수밖에 없고, 그 메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할 거다. 그래서 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법적 제재도 더 완화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실제 군납할 수 있는 야드가 총 7개인데요. 이 7개 가지고는 수요 공급이 2028년까지 엄청나게 타이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한테도 하나오션만큼 아니지만 그 정도 밸류의 어떤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기대 없었던 컨테이너선이나 상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추가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HD 현대미포랑 합병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없는 조선사 대비 도크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엔진사들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사들 역시도 역대급 실적을 계산하고 있다. 엔진사들은 이미 중국 조선, 중국 배들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지 조선소 인수하는 거 말고 현지 조선소랑 M&A 협력하는 형태로 인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런 영업 레버리지 마진 효과도 조선사가 꾸준히 누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일단 미국발 LNG 관련된 그 LNG 운반선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이 계속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수선 관련돼서 군함 관련돼서도 캐나다 60조짜리 이거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캐나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페루도 있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수선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번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이 군함 특수함 쪽도 가져갈 수 있다. 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 조선소랑 중국 조선소인데, 일본 조선소 정도가 유력한데 일본 조선소는 그렇게 공급을 늘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이 원래 조선업은 우리보다 더 앞섰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지 너무나 오래됐고, 중국은 친환경선이나 군함은 안보나 보안의 이슈로 중국한테 배를 발주를 줄 수가 없죠. 심지어 중국의 배를 발주 줬던 선주들의 중국 배를 취소하거나 납기를 연기하거나 이런 상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선업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래냐는 듯이 수주가 한두 개 터지기 시작하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수주의 원천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발 LNG, 글로벌 LNG의 작년에 너무 LNG 쪽 수주가 안 나왔어요. 전체 LNG 수주가 15척 정도였으니까 그걸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7배 가까운 수주가 신규로 나와야 정상적인 수준의 LNG 배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주보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높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방산주 워낙 예를 들어 현대, 롯데 빼고 나머지 방산주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올라왔다가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밸류에이션 비싸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하나오션 정도밖에 없는데,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에요. 또 엄청 비싸게 받지도 않아요. 근데 방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방산은 현대, 롯데만 싸고 하나에어로도 약간 비싸요. LIG 넥슨 비싸요. 한국항공우주 비싸요. 하나시스템 너무 비싸요. 전체적으로 다 비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대비 실적의 증가율이 방산이 높냐 조선이 높냐? 조선이 더 높아요. 그럼 올해 실적 대비 앞으로 내년 추정치 26년도 대비해서 27년도 내년 것까지 땡겨봐도 조선의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이익의 성장률이 방산의 성장률보다 전 높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 가서도 계속 저는 조선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고 실적 성장률도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조선은 세계 1등이죠. 누가 봐도 세계 1등이요. 근데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도 이제 글로벌 10등 방산업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고, 현대 롯데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고, LIG 넥슨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에요. 근데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 세계 1등이라고 해요. 하나오션 세계 2등이라고 해요. 삼성중공업 세계 2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세계 1등이 되지 않은 방산이랑 세계 1등이 이미 된 조선업체랑 어디에 밸류에이션을 더 할증을 줘야 될까요? 저는 조선업에 밸류에이션 할증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선업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할증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 최근에 다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 오히려 할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업체와 세계 1등이 되려고 하는 업체, 미국이 세계 1등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에 먼저 SOS 요청했잖아요. 방산은 미국이 SOS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산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닥치는 대로 수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선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알아서 우리나라 배 건조해달라고 SOS 요청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외에 1억으로 수많은 조선주 중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는 여전히 HD 현대그룹이 매력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을 유지 보수하고 선박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뭐 단기 거의 최바닥권에 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 선박의 유지 보수는 진짜 재미난 건 바다에 배가 많이 떠 있으면 신조선가가 올라가든 말든 신조선가 떨어지든 말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이 줄까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기존에 없던 친환경 배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배들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연기된 거지 이게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탄소 포집 장치를 달아야 돼요. 아니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야 돼요. 친숙하실 거예요. DF 엔진으로 합니다.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달아야 돼요. 환경 개조 시장에 가장 대장주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 업체도 좋은데 그 회사들 못지않게 주목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너무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 봐야 되고, 실적도 매출이나 이익이나 모두 컨센서스를 만족하는 수준 나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4분기 실적 때 배에 기름 넣는 사업, 벙커링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벙커링 마진이 진짜 나쁘거든요. 친환경 개조가 마진이 가장 좋은데 배 고쳐주고 배 부품을 교체해서 파는 사업, AM 사업부 핵심인데, AM 사업보다 이 벙커링 사업부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 마진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탄소 포집 장치 달아야 돼요. 친환경 엔진을 교체해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가져가고요. 일반 배보다 훨씬 더 교체하는 게 어렵고 기술적 난이도도 있고 더 비싼 바로 LNG선, 대당 3,500억에 달하는 LNG 천연가스 운반선, 이거 교체해야 돼. 이거 개조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네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에요. 배당 수익률을 당장 내년에 3%대까지 올리겠대요. 지금 주가 박살나서요. 그냥 오늘 주가 기준에도 배당 수익률 2.4% 나오거든요. 조선주 중에 배당 수익률 2.4% 나오는 기업이 없죠. 유일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제 배수리 장치에서 탄소 감소 장치, 셰프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저감 장치, 셰프트 제너레이터 폭증할 것 같아요. 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리고 배 수명을 다할 때까지 관리 서비스의 비중을 증가해요. 그래서 조선업체 못지않게 조선업체보다 어떻게 보면 마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얘네도 친환경 운항 서비스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배를 AI 도입해서 날씨라든지 바다의 해수면 조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HD 현대 엔진 사업부나 하나오션, 하나엔진 사업부가 중국 배들 봤잖아요. 그럼 그 중국 배들도 엔진을 교체하거나 엔진 유지 보수하는 거를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해요. 그래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실적은 이렇게 개선되는데 주가는 요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찔끔 올랐어. 근데 그 찔끔 올라온 거 다 터내고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니까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일종의 조선업의 좀 다크호스다. 그러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주가가 더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3%가 된다? 그럼 배당 수익률 3%만 보고 가져가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그럼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럼 그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오늘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코스피 기업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앞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자 보세요. 조선주 평균 밸류에이션 얼마가 될까요? 대략 27배 정도 받거든요. 자 올해 기준으로 21배예요. 21배. 매출이 2조 2천억대 15% 증가요. 내년에 2조 7천억 매출 역시나 15% 증가요. 계속 역대급 갱신해요. 아마 28년도 되면 무난하게 매출 3조대 나올 것 같아요. 자, 영업이 어떻게 증가하냐? 작년에 3,500억대였어요. 올해 4,500억대. 앞자리가 1,000단위가 바뀌어요. 내년에 얼마 받냐? 내년에 5,600억대. 28년에 7,000억대.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PER 20배 미만이고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21배요. 그럼 내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 16배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이 회사 보세요.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회수하는 거 ROE라고 하거든요. 리턴 온 에쿼티. ROE가 얼마냐? 40%예요. 40%. 조선주 중에 ROE 40% 나오는 거 몇 개나 있을까요? 5개도 안 될 거예요. 3개? 될까 말까 할걸요? 그럼 이걸 볼게요. 이게 내 돈 투자한 거 40% 회수한다는 건 2.5년이면 100% 내 돈 투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제일 관심 많고 제일 조선주 중에 주가 세고 제일 좋아하는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 리턴 온 에쿼티 얼마나? 하나오션 리턴 온 에쿼티 20%밖에 안 돼요. 좋아져서 20%.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 리턴 온 에쿼티 볼게요. ROE 좋아지네. 삼성중공업 24%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철저하게 소외됐는데 숫자는
증명하고 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마진 볼게요. OP 마진 영업이익률. 올해 19.5%래요. 이 회사 이미 마진율이 20%예요. 내년에 21%로 더 좋아진대요. ROE 내년에 자기자본이익률 42%까지 올라간대요. 영업활동 현금률이 2,600억, 3,500억, 4,100억 엄청나게 좋아지죠. 프리캐시플로 뗄 거 다 빼고 캐페스 투자 다 빼고도 잉여 현금 흐름이 2,200억, 2,500억, 3,700억 이렇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외됐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방산주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조선주 본다고 하면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회사는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증권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봤더니 목표가 3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지금 17만 원대 대비해서 목표가 30만 원까지 가려면 몇 프로 남아있죠? 70% 가까이 남아있어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증권사 목표가랑 현재 주가랑 한번 괴리율 한번 비교해보세요. 70%는커녕 3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0-3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중에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유튜브에서 다뤄드리지 않는 영상을 주 2회 올려드리고요. 월에 2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시황, 수급, 업종, 산업, 종목, 기업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주에 반드시 보셔야 될 산업과 기업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주식 관련된 고민과 제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핵심 사항을 라이브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니까 이탈률이 한 3% 정도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분이서 약간 비싼 점심 드실 정도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끈끈한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투자 마을처럼 그렇게까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의 옆에 진짜 금융 비서, 투자 관련된 투자 멘토 비서를 옆에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삼성전자 혹시나 못 사신 분, 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 너무 포모 느끼지 마시고요. 언제든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하는 순간에 조정이 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2-3일 전에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5%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이 아무리 좋아도 20%에서 30%는 꼭 현금을 들고 계시면 그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종목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더 센 거는 현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난 거, 내가 생각했던 기간이나 내가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 초과 달성하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앞으로 나빠질 걸 대비해서 수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대기에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저도 너무나 많이 껄무새가 돼봤고요. 아, 내가 그거 예전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거 예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제발 껄무새 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났으면 파세요. 그냥.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다 못 팔겠다, 반이라도 파세요. 주식을 파시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파는 연습을 잘하자. 두 번째, 사는 거 너무 두렵잖아요.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다 올랐는데 뭘 사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할 하시면 됩니다. 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도 10번 나눠서 사세요. 평단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평단가가 계속 낮아지면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물타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지하실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불타기를 하세요. 올라가는 센 놈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성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놈은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나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너무 소중하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놈들 쫙 한번 차트로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기업이 글로벌 원전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로봇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반도체의 모멘텀이 있대. 모멘텀도 있는데 차트도 살아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야, 넌 왜 맨날 다 오른 거 비싼 것만 얘기해라고 하시는데 그 비싼 게 더 갈 확률이 높을까요? 싸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바닥에 박박혀 있는 것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싸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나 방향성을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센 놈, 평균값, 지수는 평균값이고 평균값보다 센 놈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근데 내가 꼭대기 다 먹으려고 하지 말자. 좀 남겨놓으면 구독자분들이 남긴 몫을 다른 분이 수익으로 가져가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 잘하자, 현금화하자. 그리고 현금화는 현금 썩히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많은 업종 말씀드렸는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복귀, 바둑하면 복귀하잖아요. 그 복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유튜브 그냥 듣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내가 손품 팔아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새 너무 좋잖아요. 저만 해도 AI 모델 3개 정도 쓰는데 그냥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제미나이한테 야,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요새 업황 어때? 실적 어때? 경쟁사 없어? 시장 점유율 어때? 앞으로 배당 많이 준다는데 배당 얼마나 더 줄 것 같아? 물어보세요. 자식분들하고도 대화해 보시고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구정 설 다가오는데 정말로 신사 구독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앞에 PD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주식 투자로 모두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큰 그저 자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하고 있습니다. 이 머니무브 흐름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꼭 동참하셔서 과실을 꼭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